네, 이번 회차는 2편 무역결제 적중 실전 테스트 시작하는 회차입니다. 자, 두 회차로 나누어서 20문제씩 총 4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국제무역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A부터 보시면 송금 방식에는 환어음이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뭐 OA 방식이라든가 뭐 CW라든가 이렇게 송금 방식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이런 결제 방식들에서 그 이름에 집착하다가 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송금 방식이다, 송금 방식의 한 종류다라는 걸 잠깐 잊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송금 방식에는 환어음이 사용되지 않는다 항상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적용되는 국제규칙 없다라고 했고요. 선적 서류는 당사자 간에 당연히 은행에 개입 없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B에 보시면 OA 방식, 사후 송금 방식이죠. 선적 통지부 결제 방식. 이에 매도인은 팩토링을 이용해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나중에 돈 받기로 한 거 채권을 팩터한테 넘기고 팩토링을 이용해서 대금 조기 회수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결국 매수인의 신용에 의지하게 된다. 자, OA 방식에서는 송금 방식에서는 매수인의 신용에 의지하는 게 맞죠. 그런데 팩토링으로 전환해가지고 그 대금을 팩터한테 넘기는 경우에 신용 위험까지 팩터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팩토링의 경우에는 소구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개 다 있다 그랬어요. 무소구권으로 이 매출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신용 위험까지 다 팩터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 팩터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안 한다 하더라도 상환청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사실 세모 정도 해두시고요. 더 맞는 게 있는지 더 틀리는 게 있는지 조합상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도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한 80% 정도는 틀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예 전제 없이 신용위험 전가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CW 캐시 위드 오더죠. 선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사전 송금 방식으로 매수인의 상업위험이 매우 높다. 그렇죠. 매수인이 대금 지급 먼저 해줬으니까 돈만 먼저 주고 물품 못 받게 되는 상황 또는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물건이 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상업위험을 부담한다. 자, 이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보증 신용장을 이용한 선수금 보증, 선수금 상환 보증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행 보증, 선수금 상환 보증은 미리 지급했던 대금을 선수금을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의 보증이었고요. 이행 보증은 매도인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라는 보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런 거 요구할 수 있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서 매도인이 제공해주는 보증의 종류들이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forfeiting이란 매도인의 중장기 팩토링하고 좀 차이가 있었죠. 팩토링은 좀 단기였고 얘는 좀 길었다. 자, 매출채권을 고정이자율로 상환 청구권 없이 항상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할인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팩토링도 금융기법의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forfeiting, 팩토링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통상 매도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의한 어음 보증을 제공한다. 자, 어음 보증을 제공해 주는 건 은행이긴 한데 누구의 거래은행이냐? 매수인의 거래은행이었죠. 그러니까 D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걸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A, C 이렇게 두 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다음 결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고요. 자, 1번 보시면 매도인이 대금을 선지급받거나 조기 회수할 수 있는 결제 방법 CW니까 미리 돈 받고 시작하는 거고요. 추심 전 매입은 추심에 의한 대금 지급인데 요거 은행에다가 매입시켜 갖고 대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백투백 LC 요거는 동시개설 신용장 요거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 빈번한 양 당사자 간의 연계무역에서 사용하는 신용장의 한 종류였습니다. 연계무역에 사용되는 신용장의 종류, 에스크로우 LC, 백투백 LC, 그리고 토마스 LC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그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의 종류에는 레드 클로즈 LC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대 신용장이라는 게 있었죠.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 COD, CAD, DP, 그다음에 사이트 LC 등의 결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물품, 서류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나누어진다. 동시지급 방식이다. COD는 Cash on Delivery, CAD는 Cash Against Document였죠. 그래서 물품하고 맞바꾸어서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 서류하고 맞바꾸어서 대금을 송금받는 동시지급의 방법이었고, 추심에는 DP가 있었고요. 신용장에서는 사이트 S가 이에 속했습니다. 다 동시지급 방식이다. 자, 3번 보시면 OA, DA, 그다음에 유슨스 LC 등은 사후 지급이다. 그렇죠. 송금 방식의 사후 지급 방법, 추심의 사후 지급, 그다음 신용장에서 기한부 신용장 이런 것들이 사후 지급에 속하죠. 매수인이 신용을 공여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결제 방법이다. 매수인이 신용을 공여받는다. 매수인 입장에서 돈 나중에 줘도 된다라고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는, 허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청산 계정인데요. 오픈 어카운트 중에서 청산 계정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외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선적통지부 결제 방식 말고 청산 계정 방식도 있었죠. 자, 동일 당사자 간 수출입 거래가 빈번한 경우 A라는 당사자, B라는 당사자 서로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서로 대금도 주고받게 된다. 그래서 그 대금들을 그때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기록을 해놨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셋오프 상계를 했다가 상계를 셋오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 네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당사자가 미리 정한 결산 시기에 미리 약속한 시기에 잔액만 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사후 송금 결제 방식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간 과정이 이렇게 장부상의 상계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게 선적통지부 결제 방식 건건이 이렇게 대금 지급하는 것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었고요. 3번 보시면 다음 중 URC 내용에 따를 때 잘못 설명된 내용은 자, 추심통일규칙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추심이란 추심의 정의입니다.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추심 지시서를 추심 의뢰인이 은행에다 제출한다 그랬어요. 그 지시에 따라 지급 및 또는 인수를 받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 또는 서류를 지급 인도 및 인수 인도 DP 조건 또는 DA 조건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적. 자, 그 다음에 또는 기타 다른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이 추심의 목적으로 URC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다. 추심이란 은행의 서류 취급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추심 대금의 회수를 보장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고 서류를 이제 갖다 주고 돈을 받아오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지 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장이 들어가는 건 신용장 이런 것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추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란 URC 상에 이제 서류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금융 서류 및 또는 상업 서류를 말한다. 자, 두 가지 서류의 취급 이걸 추심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중에 첫 번째 금융 서류 (financial document란 돈 달라고 하는 서류다. 그래서 환원, 약속금, 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증서를 의미한다. 대금 지급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이런 서류들, 그래서 어음, 수표 이런 것들이 금융 서류에 속하고 상업 서류는 금융 서류가 아닌 모든 다른 서류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에는 상업 송장과 같은 송장, BL과 같은 운송 서류 그리고 기타 다른 권리 증권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그밖에 금융 서류가 아닌 모든 서류를 전부 다 상업 서류, 커머셜 다큐멘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무하환 추심 클린 컬렉션이란 상업 서류가 없는 금융 서류만의 추심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4번에 보시면 화환 추심이란 상업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의 추심이다. 그래서 상업 서류랑 금융 서류가 같이 있어도 관계없고 금융 서류는 없고 상업 서류만 이제 취급하는 거 이것도 화환 추심이었죠. 아무튼 상업 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면 화환 추심 다큐멘터리 컬렉션이라고 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BL과 같은 운송 서류, 물품을 매수인이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상업 서류가 대금 지급의 담보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다음 4번 보시면 또 URC 문제인데요. 은행의 주심업무에 URC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서류가 일람지급인 경우, 추심에서 서류가 일람지급인 경우에요. 자, 제시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일람지급이니까 제시를 한 때 대금 지급을 매수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늦게 이렇게 며칠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 대금 지급의 시기가 늦어지니까 은행에서는 지체 없이 제시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서류가 일람 지급이 아닌 기한부 지급인 경우에 제시은행은 반드시 인수가 요구되는 때에는 기한부 서류인데 이제 환원 같은 게 기한부 환원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인수가 요구된다라고 하니까 이건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지체 없이란 말이 또 들어갔어요.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고, 자, 그래서 처음에 인수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30 days after sign 이렇게 만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인수일로부터 30일 후가 만기가 되니까 인수를 빨리 받아야 대금 지급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죠.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30일 후 인수한 날부터 30일 후가 만기가 되니까 대금 지급의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급이 요구되는 때에 지급이 요구되는데요. 기한부에 지급이 요구된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유전스 DP 유전스라고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전스 DP 유전스에 대한 설명이죠. 만기가 지금 일람 지급이 아니라 나중인데 인수와 상환으로 대금 이제 서류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과 상환으로 서류를 건네주는 것. DP긴 DP인데 기한부의 DP였다. 자, 적절한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위해 적정한 시기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자, 문장이 좀 길었는데요. 딱 요 한 단어가 틀렸습니다.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유전스 DP인 경우에도 역시 지급과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때문에 인수를 위한 제시가 아니라 지급을 위한 제시, 지급 제시를 하여야 한다. 환원 대금 지급하시오라고 하는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자, 2번 보시면 주심은 지급과 상환으로 상업서류를 인도하라는 지시, 이게 DP였죠. 장래기일에 지급되는 환원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DP의 지시와 함께 장래기일에 지급되는 환원, 이거 유전스 DP인데 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자, URC 규정에 우리가 교재에서는 사실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URC 규정에 유전스 DP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근데 진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기한부로 지급되는 환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DA인지 또는 유전스 DP인지 정확하게 은행에다가 알려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규정이 뭐냐면 DA인지 유전스 DP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DP로만 서류를 인도한다. 그 규정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우리가 그 교재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만일 추심의 장래기일에 지급되는 환원이 포함된다면 추심 지시서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인수인도 DA 조건인지 DP 조건인지, 자, DP인데 장래기일에 지급되는 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유전스 DP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지문에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URC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느 조건으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명시해라, 명확하게 해줘라. 은행에서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만약 인수인도 또는 지급인도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명시가 없는 경우 상업서류는 지급과 상환으로만 DP로만 인도된다. 그리고 주심은행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DA 조건이었는데 뭐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DP로 인도했다. 그래서 결국에 서류 인도가 인수와 상환이 아니라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서 늦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연에 기인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쭉 연결돼서 자, 처음에는 유전스 DP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라 URC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용할 거면 DP인지 DA인지 명확하게 해라. 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우린 DP로만 지급할 거고 지연이 생겨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한테 뭐
뭐라고 하지 말고 지시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의 내용은 교재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시험 보실 때 우리가 공부한 것만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한 것들 제가 우리 교재에서 다룬 것 중에서 한 90% 이상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텐데요. 한 10%는 제발 좀 틀려달라라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 맞추기 어려운 문제들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도 이거 내가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하는 문제들 충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다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도 우리는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받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아무튼요, 아까 1번에서 이런 경우 요거는 명확하게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내가 모르는 건데 요거는 알아. 근데 그 중에 확실히 틀린 게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유사한 비슷한 상황을 여기다 구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추심과 신용장의 비교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고요. 1번 보시면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지급 확약이다. 자, 매수인이 지급인이 되는 추심에 비해 매도인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그렇죠. 추심에선 지급인이 돈 주지만 신용장에서는 은행이 돈 준다고 했으니까 매도인 쪽에는 유리합니다. 자, 신용장보다 추심의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더 저렴하겠죠. 은행이 뭔가 약속도 해주고요. 등장하는 은행도 많았습니다.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 2번 보시면 매입신용장에서는 매도인이 매입은행을 수취인으로 하고 환어음의 대금 지급받을 당사자 폐일을 은행으로 발행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자, 수익자인 매도인이 매입은행에다가 그 서류들을 매입하면서 돈 받을 권리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이 발행된다라고 하면 그 환어음의 수취인 돈 받을 사람은 매입은행이 되게 됩니다. 자,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다. 자, 개설은행 대부분 개설은행인데요. 다른 은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은행이 지급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추심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서 대금을 회수한다. 추심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직접 지급하니까 드라위가 매수인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보시면 신용장 거래에서는 지정은행과 있는 경우 확인은행, 상환은행, 개설은행이 서류심사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 서류심사의 의무를 가지는 은행들, 지정은행하고 개설은행 그리고 있는 경우 확인은행까지 포함시켜준다. 상환은행은 서류심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새 은행들이 서류심사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 불일치 서류에 대해서는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서류도 결제, 매입해주는 경우가 있다? 있었죠. 그 권리포기 교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설은행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설 의뢰인에게 이러한 불일치 서류의 인수 할지 안 할지 물어보는 권리포기 교섭 웨이버라고 하는 표현 썼었죠. 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설 의뢰인이 그거 하자 서류인데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넘겨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로써 신용장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은 개설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뭐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요건 무시하시고요. 앞에 내용만 잘 고쳐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추심 과정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서류를 심사하지 않는다. 자, 근데 단순히 접수된 서류가 추심 지시서에 열거된 목록과 외관상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통수가 다 제대로 있는지 누락되거나 열거된 목록과 다른 서류에 대하여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만을 부담한다. 그래서 서류 넘겨준 그 서류의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서류의 제목들과 통수만 확인하고 내용은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서류 송부해준 당사자에게 이상하다라고 알려만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신용장 관련 서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고요. 자, 1번 보시면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이유가 된 매매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의 독립성 얘기하는 거죠. 자,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그 매매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자, 이게 신용장의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은행이 요구하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신용장에 의한 결제, 매입 또는 다른 의무 이행의 확약은 은행이 이런 확약을 하는 거죠. 개설 의뢰인과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설 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개설 의뢰인이 뭔가 주장하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변명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개설 의뢰인하고 개설 은행 사이의 계약 관계,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계약 관계, 그 다음에 개설 의뢰인하고 수익자와의 관계, 매매 계약의 관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신용장 업무에 끼어들 수 없다. 이것도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사이 또는 개설 의뢰인과 개설 은행 사이의 계약 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개설 의뢰인도 마찬가지고요. 수익자하고 개설 의뢰인이 아니라 개설 은행과의 관계, 이게 신용장의 본질이었죠. 그 이외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 자신이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4번 보시면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원인계약이나 상업송장 등의 사본을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제지하여야 한다, 디스커레이지 해야 한다,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신용장의 독립성이 있으니까 신용장 조건으로 아예 계약서를 다 넣어버린다, 이런 거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게 틀렸습니다. 상업송장 이 아니고요. 상업송장은 기본적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예요. 그래서 신용장에서 송장은 반드시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다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UCP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견적 송장이었어요. 프로포마 인보이스였습니다. 상업송장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 7번 보시면 UCP의 정의 및 해석에 대한 규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A에 보시면 신용장은 그 명칭이나 서술에 관계없이 그 신용장에 제목이 뭐든 설명이 뭐라고 붙었든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이다. 대금 지급하겠다. 자, 근데 그 확약은 취소가 불가능한 irrevocable 취소 불능의 확약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이게 UCP상에 나와 있는 신용장의 정의였습니다. 자, B에 보시면 일치하는 제시 컴플레인 프레젠테이션이란 신용장의 조건 첫 번째,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UCP의 규정들, 그리고 국제표준 은행 관행에 따르는 일치하는 제시를 일치한 제시라고 한다고 했다. 자, 기준이 신용장, UCP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 은행 관행 세 가지였습니다. 자, C에 보시면 매입, 니고시에이션은 지정은행이 해당 지정은행에 상환되어야 하는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전에 지정은행이 대금 지급을 개설은행 등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 그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대금을 지급 또는 대급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대금을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수익자에게 원래 만기와 관계없이 먼저 대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까지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환엄 해당 지정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 또는 일치하는 제시 서류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사는 거라 그랬어요. 수익자로부터 지정은행, 매입은행이 돈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환엄 그리고 또는 일치하는 제시 서류를 구매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또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틀렸습니다. 자, 환엄이 어떻게 발행되어야 하냐면 해당 지정은행, 그 매입은행 얘기하는 거죠. 매입은행 앞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급인이 되면 안 되고요. 나 말고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엄이어야 돼요. 해당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자신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그런 환엄이나 서류를 구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설은행은 다 할 수 있는데 매입만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못할까요? 대금 지급을 개설은행이 자기가 해야 되니까 환엄이 자기 앞으로 발행된 거죠. 내가 돈 줄 사람인데 내가 돈 줄 서류를 내가 돈 주고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은행은 다 할 수 있는데 매입만 못한다. 그게 이런 이유이다. 해당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엄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C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D 보시면 제시란 프레젠테이션이란 제시은행이 지시받은 대로 서류를 지급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를 말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D도 틀렸습니다. 요거 교재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요거는 URC 상에 나오는 제시의 정의입니다. 자, 이거 몰라도 여러분 이거 틀렸다라고 골라내실 수 있어야 돼요. UCP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시란 서류를 인도하는 행위, 수익자라든가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에게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수익자가 됐든 은행이 됐든 서류를 인도하는 행위를 제시라고 한다.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 그 자체도 제시라고 한다. 두 가지의 뜻 있다. 우리 여러 번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란 이 두 번째 의미 그렇게 제시된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건 이거 어디 제시라는 표현을 처음 보는 표현인데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내시면 되는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건 참고로 URC에 나오는 제시의 정의였습니다. 네, D도 틀렸고요. 자, E 보시면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불능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신용장의 정의에 그 대금 지급의 결제의 약정인데 취소 불능의 약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용장상에 이게 취소 불능인지 가능인지 표시가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맞고요. F 보시면 양도 가능 신용장이란 신용장의 양도 가능 transferable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양도 가능 신용장으로 본다 그랬죠. 자, 양도 가능 신용장은 수익자, 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익자, 제2수익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양도은행을 통해서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C하고 D를 제외해 주셔야 되고요. 조합상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8번 보시면 UCP상의 운송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9조부터 25조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UCP 규정의 19조부터 25조가 이 운송서류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는 규정의 숫자, 번호 이런 건 안 외워도 됩니다. 자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요거는 기억해 두자 그랬었죠. 포함된 제시는 이 규칙 UCP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 이후 21일 요게 프레젠테이션 데이 제시 기일이었죠. 자, 그 이전에 수익자에 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수익자가 직접 하거나 수익자가 다른 사람 시켜서 제시를 해도 된다는 말이죠. 자,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 ED expiry date 이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자, 운송서류에 원본이 포함되어 있는 제시는 유효기일도 지켜야 하고 선적일도 당연히 지켜야 하고 선적일 이후 별다른 신용장상의 명시가 없다면 21일 적용해서 21일 내에 그 선적 후 21일 PD하고 ED하고 비교해서 더 빠른 날짜까지 제시를 완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운송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거나 갑판정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품이 it's loaded on deck 또는 will be loaded on deck 이렇게 적재될 것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갑판정은 금지다. 또는 적재될 수도 있다. 근데 maybe라고 하는 것 적재될 수도 있다. 이건 지금 하겠다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상황이 생기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운송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건 요건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한 조항을 답은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없다. 적재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까지는 수리해 준다. maybe는 가능하다. 하고 will be는 안 되는데 maybe는 가능하다.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어떤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송하인 또는 탁송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자, 송하인이라는 송하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A였고 신용장상의 수익자는 B다.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랬죠. 자, 신용장상의 수익자와 다른 사람이 송하인 또는 탁송인 이거는 쉬퍼, 컨사이너 둘 다 동일한 의미인데 번역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거였죠. 자, 어쨌든 송하인일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렇게 발행된 BL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third party BL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자, 그다음 40번 보시면 19조부터 2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운송서류는 여기까지는 사실 보실 필요 없어요. 조항 번호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운송인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어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선주 우리가 ship owner라고 했던 그 선주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번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장 또는 용선자가 아닌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발행될 수 있다. 그래서 운송서류는 UCP상의 운송서류는 발행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랬어요. 누가 발행인인지 정해둔 건 없다. 누구나 발행인이 될 수 있다. 운송서류에 발행인 요건은 없었다. 그리고 운송서류의 제목도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2번 maybe는 가능하다.
자, 그다음 9번 보시면 UCP상의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들이 제시되고 그것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임에도 매입 신용장에 대해 지정은행이 매입을 안 한다라고 하면 개설은행이 매입해준다, 개설은행은 매입 못한다 그랬어요. 결제 언어해준다. 자, 2번 보시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시로부터 취소 불능의 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자, 확인은행은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하는 때로부터 취소 불능의 결제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네, 맞죠? 3번 보시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 송부한 다른 지정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정은행이 서류를 심사해서 그게 일치하는 제시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용장의 이용 방법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서류를 송부를 해줬다라고 하면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든 확인은행이 있어서 확인은행으로 송부하든 그러면 상환해줘야 된다. 그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한 금액을 만기에 지급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다른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로부터 독립적이다. 자, 수익자에 대해서 이거 결제 또는 매입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 내용과 지정은행에 상환하는 건 서로 독립적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류거래 원칙에 의해서 서류만 보고 대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수익자가 사기를 치는 경우 프로드 룰에 의해서 사기라는 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수익자에 대해서는 은행의 지급정지 명령, 인정션 받아가지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그러한 사기거래 원칙과 관계없이 일단 줘야 된다. 그래서 지정은행에 대해서는 그 지정은행의 업무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지정은행을 보호해주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확인의 권한 또는 요청을 받은 은행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 출신 업무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용장 업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행들은 누가 해달라고 요구한다던가 시켰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은행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그냥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였죠. 시킨 일의 내용이 뭐든지 관계없이 모든 은행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안 하면 통지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확인이에요.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준비되지 않았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통보를 하면 되고요. 신용장에 대한 통지를 수익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은행은 통지은행이고 확인은행은 다른 은행인데 이런 규정이 그냥 UCP에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통지은행을 별도로 다른 은행으로 삼지 않고 확인하고 통지하고 두 가지 다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자, 이 경우에 확인은 하기 싫다, 통지만 해도 된다?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통지를 거절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확인은 안 하고요. 수익자한테 신용장을 그냥 통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시면 다음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600의 추록인 EUCP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추록이라는 말은 부록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 덧붙여져 있는 문서다. 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UCP에 대해서는 우리 EUCP라는 게 있다. 전자적인 제시 서류를 종이 서류로 제시하지 않고 전자 서류로 제시하는 경우에 UCP에 덧붙여서 사용하는 규칙이 있다라는 정도만 봤었고요. 내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그냥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된 거고 오답을 좀 높이기 위해서 출제된 내용이다라는 정도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UCP는 신용장에 EUCP가 적용된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 UCP의 추록, 서플리먼트로서 적용된다. 부록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진 문서. 자, 이 경우에는 EUCP, 우리는 UCP 적용도 신용장상에 UCP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UCP가 적용된다 그랬죠. EUCP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장상에 EUCP를 적용한다라는 명시가 있다라고 하면 적용이 되는데 EUCP는 UCP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얘 혼자만 사용할 수는 없고요. UCP에다가 덧붙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EUCP를 적용한다고 하면 UCP는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EUCP에 따르는 신용장을 EUCP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자, UCP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UCP의 적용을 받는다. 얘는 혼자 못 써요. UCP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EUCP를 적용하면 UCP의 적용도 당연히 같이 가는 거예요. 자, EUCP가 적용되는 경우 EUCP의 규정은 UCP를 적용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한다. UCP 규정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요. EUCP
어떻게 써야 돼? EUCP의 규정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둘이 부딪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이 서류인지 전자적 서류인지 그 차이로 나타나는 요 부분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UCP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요 부분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이 UCP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3번 보시면 EUCP 신용장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시가 완료될 때 제시가 이루어지는 은행에 통지할 책임이 있다. 이런 걸 수익자의 완료 통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수신되지 않으면 제시는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EUCP에서는 종이 서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전자 서류, 전자 기록을 은행에다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은행에 전자 서류를 손으로 들고 가갖고 직접 은행 문 두들기고 가갖고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정해준 홈페이지나 뭐 게시판이나 뭐 무슨 웹하드 같은 데다가 이런 서류들을 그냥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뭐 10개 정도 업로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10개를 다 모아가지고 뭐 zip 파일로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로드하는 게 아니고요. 10개의 서류들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는 10개의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면 완료 통지라는 걸 해줘야 이제 제시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인데요. 자, 서류 심사를 위한 기간은 수익자의 완료 통지가 접수된 첫 번째 은행 영업일에 게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익자의 완료 통지가 접수된 첫 번째 은행 영업일을 제시일로 보는 겁니다. 자, 심사 기간은 제시일의 다음 은행 영업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EUCP에는 이제 서류 심사의 기간, 이건 UCP 규정하고 똑같아요. 제시일 이후 뒤따르는 최장 5은행 영업일 동안 서류를 심사할 수 있는데 이 완료 통지가 접수된 은행 영업일을 제시일로 보고 그 이후에 은행 영업일부터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완료 통지가 접수된 첫 번째 은행 영업일에 뒤따르는 은행 영업일부터. 은행 영업일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요거는 틀리라고 제가 넣어둔 문제니까요.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보시면 다음 은행의 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물었습니다. 자, 보증신용장 스탠바이 크레딧, 그다음에 은행의 청구 보증 디맨드 개런티,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은행의 보증 개런티라는 말이 다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름만 다른 것이지 본질은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명칭에 불구하고 모두 유사한 은행의 보증 약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대부분의 물품 매매 거래의 결제에는 화환 신용장 선적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화환 신용장 다큐멘터리 크레딧이 사용이 되나 보증 신용장은 대표적인 무화환 신용장 이런 선적 서류가 붙어 있지 않은 클린 크레딧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불이행 진술서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진술서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다. 그래서 이런 보증들을 non-performing asset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신용장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이 non-perform,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신용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3번 보시면 UCP 600은 화환신용장 통일규칙으로서 보증신용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네, 답은 이쪽이었어요. 앞에 나오는 내용들 내가 잘 몰라서 헷갈린다 하더라도 3번의 내용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자, UCP는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입니다. 원칙적으로 화환 신용장에 적용하지만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 신용장을 포함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증 신용장에서도 보증 신용장의 경우도 UCP를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증 신용장에는 ICC에서 제정한 ISP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UCP를 사용하든 ISP를 사용하든 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3번은 UCP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은행의 독립보증 업무에는 청구보증 통일규칙이 사용된다. 예, 그 내용은 동일한데 적용되는 규칙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의 청구보증에는 URDG, 청구보증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이것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제규칙을 마련해 놨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정도는 3번, 4번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자, 3번 답이었고요. 다음 12번 보시면 전형적인 화환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1번부터 4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BL도요.
운송인마다 자신들의 양식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형식이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에어웨이빌은 이아타에서 정한 양식대로 사용하니까 전 세계 다 동일한 형식의 폼이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BL은 그 운송인마다 다 다르게 형식이 발행됩니다. 물론 BL도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되지만 그건 내용을 정해둔 거지 형식까지 정해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선화증권이라든가 뭐 보험증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거의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 shipper, exporter라고 되어 있는 게 송하인인 거죠. 송하인을 여기다 쓰는 거고 컨사이니는 수하인입니다. 수하인을 여기다 쓰는 거고 뭐 지시식 뭐 백지식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notify party가 착화 통지처였습니다. 배 들어오기 전에 운송인이 도착 예정 통지라는 걸 한다 그랬어요. arrival notice라는 걸 한다 그랬습니다. 그 착화 통지를 받을 당사자를 말한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BL 넘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BL의 넘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운송계약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송계약의 조건, 특히 정기선 운송에서는 운송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서류상에 BL상에 이런 계약 조건을 다 집어넣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 조건을 다 집어넣으면 정식 BL, 롱폼 BL이라고 했었고 조금 쓰다가 이제 참조 처리를 하면 숏폼 BL,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운송계약의 조건을 전부 다 참조 처리를 해버리면 블랭크백 BL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면백지 선화증권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 이면백지 선화증권이라고 하냐면 앞면에다가 이렇게 좀 쓰다가 모자르니까 뒷면에다가 빽빽한 글씨로 계속 쓰기 때문에 뒷면이 비어있는 선화증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요 pre-carriage by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예를 들면 지금 place of receipt 해가지고 부산 코리아 이렇게 돼 있죠. 물품을 수령한 장소가 부산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어딘가 내륙에서 출발해서 부산항까지 왔겠죠. 그 내륙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인을 알 수 있다면 그 운송인을 여기다 기재하는 겁니다. pre-carriage 이 해상 운송을 하기 전에 그 이전의 운송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참고로만 봐두시면 되고요. 자, 수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령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본선 적재가 확인된 BL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place of 온보드 플레이스라든가 뭐 shipment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엔 그냥 수령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본선 적재가 확인은 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근데 4번에 보니까 laden on board라고 돼 있네요. 본선 적재 이렇게 돼 있고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날짜가 본선 적재된 날짜예요. 그러니까 4번을 보시면 아 이게 온보드가 됐구나, 본선 적재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반드시 수익자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익자 이외에 누구도 기재될 수 있다. 자, 송하인 란이에요. 신용장의 수익자가 반드시 송하인으로 기재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으면 third party BL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맞고요. 자, 2번 보시면 2번은 수하인 란이에요. 그래서 개설은행의 담보권 확보를 위해서 개설은행의 지시식으로 발행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은행 앞으로 BL을 발행하도록 해서 개설은행이 BL을 딱 쥐고 있다가 개설의뢰인이 대금 지급하면 그때 배서해서 넘겨주고 물품 받아갈 수 있도록 대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은행이 자기가 딱 담보로 쥐고 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보권 확보를 위해서 수하인 란에는 개설은행 그것도 지시식으로 배서해서 넘기기 쉽도록 지시식으로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UCP상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notify party 착화 통지처였죠.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기재될 것이 요구된다. 개설은행은 수하인 란에 보통 기재하라고 하고요. notify party에는 개설 의뢰인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죠. 그래서 착화 통지 물품 들어올 것이다라는 걸 운송인으로부터 개설 의뢰인에게 직접 수입자에게 직접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고 은행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은행에서 착화 통지까지 받고 개설 의뢰인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운송인한테 직접 연락받도록 여기다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때 주소나 세부 연락처가 정확해야 한다. UCP상에 수익자나 개설 의뢰인의 주소가 신용장상의 주소와 제시된 서류상의 어떤 주소가 서로 달라도 된다 그랬어요. 같은 국가이기만 하면 되고 주소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수하인이나 착화통지처에 만약 개설 의뢰인이 들어가고 그 주소가 나와 있다고 하면 신용장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물품 받을 사람, 착화통지를 받을 사람에 대한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물품을 인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aden on board 하고 날짜 찍혀 있는 게 이게 본선 적재 일자라 그랬어요. 이게 본선 적재 표시이다. 해당 표시가 있는 경우 미리 인쇄된 선화증권의 발행일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일이 선적일로 간주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온보드 날짜가 없다고 하면 발행일이 선적일인데 온보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선적일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개설은행이 아니라 착화통지처에 있는 개설 의뢰인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 다음 13번 보시면 다음에 매입신용장 하에서 발행된 환어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물었습니다. 자, 환어음 Bill of Exchange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그랬고요. 왼쪽 상단에 환어음 번호 임의로 기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렇게 환어음의 금액을 숫자로 기재한다. 본문에도 문자로 이런 금액을 또 기재한다 그랬고요. 오른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와 장소가 발행일과 발행 장소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본문에는 at 30 days after date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환어음의 날짜로부터 30일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번이 만기에 대한 내용인데 기한부죠. 30일 후인데 기준일은 이 환어음의 발행일로부터 30일 후예요. 그래서 이건 일람지급 30일 후 일람지급이 아니라 환어음의 발행일 이후 30일이 만기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pay to. 자, 누구에게 환어음 대금을 지급하라 라는 의미니까 여기 나오는 게 환어음의 수취인 대금 지급을 받을 사람을 여기다가 쓴다 그랬어요. 자, Korea Exchange Bank or to order. 코리아 엑스체인지 뱅크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급하라. 그래서 기명식이기도 하고 지시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취인을 표시했습니다. 자, 수취인란에 은행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돈 받을 당사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이 은행이 그 수익자로부터 돈 받을 권리를 산 은행이구나. 매입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2번은 앞에서 이제 숫자하고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가 2번으로 붙어 있고요. sum of say 앞에 say 붙어 있고 US 달러, million only 100만 달러 딱 이렇게 앞에 say 뒤에 only에서 맞고 가운데다가 문자로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랬습니다. 100만 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계속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신용장 하에서 발행된 경우에만 써 있는 문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용장에서 발행된 환어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 그대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Value received and charged same to the account of. 자, 대가를 수취했고 같은 금액을 누구의 계좌에 청구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당사자. 요 당사자가 환어음을 발행한 수익자가 개설은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개설은행, 환어음의 지급은행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신용장 대금을 나한테 지급을 해주시고 같은 금액을 이 사람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개설 의뢰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용장 대금 이 사람한테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설 의뢰인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자, 신용장 하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이 자리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rawn under부터 이 환어음이 drawn 발행이 됐는데 무엇 하에서 발행됐다. 환어음이 발행된 근거를 써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 은행 나오는데요. 이 은행이 이 신용장에 환어음을 발행하게 된 근거가 된 신용장의 개설은행이고 그 다음에 LC 넘버 신용장 번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신용장의 개설일 같은 신용장과 관련된 정보가 여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to라고 돼 있죠.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환어음을 보냈다. 그 환어음을 받는 사람, 환어음을 받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급인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드라위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시티뱅크, 산호세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주소 나와 있죠. 여기가 지급지다.
발행지와 지급지 모두 다 환어음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이다. 다 기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단에 아무 표시 없이 회사 이름 같은 것이 나와 있고 서명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요게 드라워 발행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중에서 어디다가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문제를 낼지 모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몇 번씩 반복해 보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이 환어음의 만기는 1나무 30일이며 이 문제는 적절한 것 찾는 겁니다. 맞는 문장 찾는 겁니다. 30일은 맞는데 일남후가 아니었죠. 화환어음의 발행일로부터 30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남후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유전스 드래프트다. 기한부 환어음이다. 이건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환어음 금액 중 숫자와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숫자로 써 있는 금액하고 여기 밀리언이라고 써 있는 게 다른 경우다라고 하면 문자가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환어음은 무효가 된다. 이거 좀 이상 있으면 무효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 돈 주기 싫은데 여기다 이렇게 그냥 한번 써볼까요? 그럼 환어음 무효네? 난 돈 안 줘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써 있는 거, 숫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문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 환원과 제시 서류를 구매한 은행이다. 자, 3번에 나오는 당사자가 페이였죠. 돈 받을 사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나왔으니까 매입은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개설은행에 지급거절이 있는 경우 레오 트레이딩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레오 트레이딩이 환원의 드라워 발행인이었고요.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되는 거죠. 수익자로부터 이 환어음을 사고 매입대금을 지급했는데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거 다시 돌려달라. 매입은행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이 맞는 내용이 되죠.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이 환어음의 지급인이다. 4번이 여기 나오는 4번이 지급인이 아니라 개설 의뢰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급인은 여기 to 다음에 나오는 요 당사자가 지급인이다. 13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었고요. 그 다음 14번 보시면 다음의 결제 방법 중 매도인의 신용 위험이 가장 작은 결제 방법부터 가장 큰 결제 방법의 순서로 나열된 것은 자,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신용위험, 돈 못 받을 위험이 가장 작은 거 먼저 골라보시면 이 중에서 돈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게 가장 위험이 없겠죠. 자, CW, 캐시 위드 오더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그나마 조금 좋은 거, 위험이 부담이 없는 거 신용장 골라주시면 되겠죠. 유전스든 사이트든 아무튼 은행이 대금 지급한다고 하는 약속이니까 기한부든 일람불이든 신용위험은 동일한 겁니다. 자, 유전스 S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동시지급 방법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CAD, DP, COD 이런 순서로 나열을 했는데 요건 보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신용 위험이 높을 것 같아. 이것보다는 조금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견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위험은 크게 여기선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서류를 건네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과 그다음에 DP 이거는 추심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면 서류를 건네주는 방법, 그 다음에 COD는 물건을 건네주면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아무튼 서류를 보내주고 돈 받는 게 이제 물품 건네주고 돈 받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그 신용위험 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매도인 쪽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순서를 구성했고요. 이게 좀 차이가 여기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사람마다 좀 보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진 않다. 이 안에서 이건 다 동시지급 방식이니까 이 안에서의 순서 변경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A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4개 정도 그려야 돼요. 여기에 이제 그 넘사벽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위험이 이때부터 커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인수만 하고 서류를 건네줬기 때문에 이건 매수인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거래가 되고요. OA나 DA나 비슷비슷하긴 할 텐데 그나마 DA에서는 어음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낫다. OA가 가장 위험도가 높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3번 정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다음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47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숫자는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자, additional condition 추가 조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시면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 AD charge라고 했었죠. 인수 및 할인 수수료는 are for the account of beneficiary 수익자의 책임이다라고 했으니까 매입할 때
인수하고 할인 수수료 그 매입 수수료를 수익자가 낸다. 그래서 이거는 shippers using sales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런 이자를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신용장이었습니다. 기한부 신용장. 자, 그 다음에 discrepancy fee, 불일치 수수료예요.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상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불일치 한 건당 얼마씩 받는 수수료가 있다라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of $5 will be imposed. $5가 부과될 것이다. on each discrepancy made. 각각의 그 불일치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그래서 불일치가 10건이면 $50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최종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AD 차지나 discrepancy fee나 전부 다 수익자가 부담해야 돼요. discrepancy fee는 서류가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거니까 서류는 수익자가 제시했고 수익자가 서류를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수수료니까 수익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개설은행의 인수수수료 및 매입은행의 매입수수료는 모두 수익자의 부담이다. 예, 개설은행의 인수수수료, 매입은행의 매입수수료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요. 아무튼 이게 AD 차지는 전부 다 수익자의 부담이다. 라고 해놨으니까 이거 슈퍼스 유전스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슈퍼스 유전스 해당하는 조건이다. 3번 보시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신용을 공유한 경우이다.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에게 돈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자 부담할 테니까요. 일단 기한부 신용장 하나 개설해 주시고 매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수수료 내고 제가 매입해서 찾아갈게요. 이렇게 허용해 준 것이다. 자, 네 번째 하자 수수료는 개설의뢰인이 부담한다. 하자는 수익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6번 보시면 UCP에 적용을 받는 신용장 결제에서 적용되는 송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수익자가 발행한다. 개설 의뢰인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양도 가는 신용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UCP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2 수익자하고 제1 수익자 수익자가 2명이죠. 양도가 되고 났을 때 이 둘 사이에서는 제2수익자가 매도인이고 제1수익자가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제2수익자가 제1수익자 앞으로 인보이스 하나를 발행하고 제1수익자가 이제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자신의 인보이스를 하나 더 발행한다라고 했어요. 이 송장상의 금액 차이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제1수익자가 가져갈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송장 및 환원 대체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규정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 보시면 상업 송장상의 통화, 커런시 얘기하는 거죠. 신용장상의 통화와 동일한 통화여야 한다. 그래서 신용장이 달러로 개설됐으면 상업 송장도 달러여야 한다. 그랬고요. 서명될 필요는 없다. 별도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서명 필요 없다. 라고 했어요. 발행일자도 별도로 요구된 경우에 없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용장의 조건에서 특정 송장의 명칭이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어떤 송장이든 뭐라고 이름이 붙었든 관계없다라고 했어요. 다만 프로포마 인보이스나 프로비저널 인보이스만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정식 송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어떠한 명칭의 송장도 수리된다. 이름 관계없다. 두 가지만 프로비저널하고 프로포마만 제외하면 된다. 자, 4번 보시면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은 하자이며 수리되지 않는다. 신용장 금액이 $100인데 인보이스 금액은 $120다. 괜찮다 그랬어요. 다만 신용장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결제 또는 매입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자로 보지 않고 수리가 되는데 다만 신용장 금액 내에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7번 보시면 UCP에서 규정하는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 이름은 긴데 아무튼 C웨이빌 이렇게 줄여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C웨이빌이랑 BL이랑 규정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BL의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건 그대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은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명칭은 어떤 운송소리든 명칭에 관계없다라고 했었어요. UCP에서는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라 라는 규정이 있었죠. 운송인이 누군지는 표시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김영대리인 또는 그 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김영대리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서 아무튼 문장이 긴데요. 운송인, 선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서명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명칭은 관계가 없는데 BL의 경우에 운송인을 표시하라 그랬고 운송인이나 선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서명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자, 2번 보시면 물품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 적재되었다는 것을 미리 본선 적재가
됐다는 것, 어떤 신용장에서 요구한 항구에서 요구된 선박에 본선 적재가 되었다는 것을 미리 인쇄한 문구 또는 물품이 본선 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 적재 표기, 본선 적재 부기라는 표현도 우리 많이 썼었죠. 이런 걸로 표시해야 된다. 아무튼 신용장에서 요구된 선적항에서 요구된 선박에 본선 적재되었다는 게 미리 프린트가 되어 있든 나중에 본선 적재 부기로 덧붙여서 썼던 이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의 선적인자를 표시하는 본선 적재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본선 적재 부기가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발행일이 선적일이 된다. 그런데 본선 적재 표기가 된 경우에 부기가 있다라고 하면 본선 적재 부기 기재된 날짜가 우선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4번 보시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을 선적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적항과 관련되어 예정된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 선적일, 선박명 이게 다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직 미정이다, 예정되어 있다. 부산항에서 블랙펄이라는 선박에 몇 월 며칠에 실릴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안 받아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산항에서 블랙펄이라는 배에 선적일 이내 선적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본선 적재 부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 세 가지의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시면요.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되는 보험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보험 서류 문제인데요. 보험증권, 포괄예정 보험에 하에서의 보험증권, 증명서, 확정통지서 같은 보험 서류들. UCP에서는 보험증권하고 그다음에 보험증명서, 확정통지서 이거 이제 수리하는 보험증권으로 봤었죠. 자,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 의해서 발행되고 서명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운송서류는 발행인 요건은 없었는데 보험증권은 발행, 서명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포괄예정보험화에서의 보험증명서나 확정통지서는 보험증권을 대신해서 수리 가능하나 부보각서는 수리되지 않는다. 커버노트가 수리되지 않는다. 요거는 맞는데 보험증권이 보험증명서나 확정통지서를 대신해서 수리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게 더 상위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구한 경우에 이걸 제시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요구하는데 이걸 제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는 요 두 자리 위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제 보험증권은 보험증명서나 확정통지서를 대신하여 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보시면 보험서류의 일자는 보험서류의 발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되지만 선적일 이전에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 날짜 이전에. 그런데 최소한 선적일자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이게 이제 소급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가 물품 싣고 이미 떠났어요. 한참 떠난 다음에 보험증권이 발행이 됐는데 이러면 원래는 안 되지만 내용을 보니까 보험의 보장은 선적 전부터 계속 보장을 해주더라. 이걸 소급보험이라고 했었죠. 이거 들어있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발행을 나중에 보험 부보를 나중에 했지만 소급보험으로 부보하면 괜찮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4번 보시면 보험 서류가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되었음이 표시된 경우 모든 원본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자, 요거는 신용장 조건에서 다른 조건들은 신용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신용장에서 보험 서류 한 통만 내라라고 했다 하더라도 원본이 여러 통으로 발행이 됐다면 그거 다 내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통이 사실 그 원문에는 풀셋이라고 안 돼 있고 all origin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19번 보시면 신용장에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시 시 반드시 서명 또는 스탬프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A에 보시면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앞에서도 살펴봤죠. 운송인, 선장, 그들의 대리인이 서명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었고요. 자, 환어음은 수익자가 발행해야 하고 그리고 환어음은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서명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기재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배석까지도 하라라는 규정도 UCP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험증권 방금 봤었죠.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서명 규정이 있었어요. 3개 있고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수리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A, B, C 3개 골라
발라주시면 되고요. 자, 20번 보시면 다음 신용장 조건을 잘못 설명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한 번씩 볼게요. Document requir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구 서류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signed 서명이 된 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인데 in triplicate 세 통 요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인데 in triplicate 이것도 역시 세 통. 자, 그다음에 full set 전통의 of clean 무사고의 무고장의 온보드 본선 적재 marine bill of lading 해상 선화증권인데 made out 어떻게 작성되어야 한다? to order 지시식으로 작성이 되고 blank endorsed 백집에서 되어서 marked 뭐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냐면 freight prepaid 운임이 선지급되었다, 선불되었다라는 걸 표시하고 and notify 착화 통지를 applicant 개설 의뢰인한테 하는 착화 통지처로 개설 의뢰인을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전형적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BL의 요구 조건들이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한 3번 정도 반복해 보시고요. 각각의 뜻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insurance policy 보험 증권 or certificate 보험 증명서죠. 자, 보험 증권 내도 되고요. 보험 증명서 내도 되는 겁니다. 자, endorsed in blank. 이것도 백지배설을 해서 for at least 110%라고 읽으시면 돼요. of full CIF value. CIF 가액의 110%를 최소로 보험에 부보하는 금액, 보험 금액은 최소 110% CIF에 자,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 B, ICC-B를 담보하는 그다음에 institute war clause, 카고 화물에 대한 전쟁약관, 협회 전쟁약관과 and institute strike clause, 협회 파업약관 요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with claims payable at destination in US 달러 돼 있어요. 자, claims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험금이죠. 사고 생기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payable은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급되어야 하는 이렇게 의무로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지급되는데 목적지에서 달러로 지급되는 조건을 담고 있는 보험증권을 제시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1번에 상업송장 3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라고 했었죠. 근데 서명되어야 한다. 예, 원래는 서명 안 해도 되는데 신용장에서 요구했으니까 서명되어야 되고요. 한 통의 원본과 두 통의 사본이 제시되면 된다. 예, 최소한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는 사본 제시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두 번째 발행된 선화증권의 전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선화증권 관련해서는 full set이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다음에 본선적 제부기 온보드 표시가 요구됐었고요. 그다음에 clean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야 한다. 무고장 선화증권을 요구했지만 clean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화증권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자 내용이 없어서 clean 깨끗한 게 무고장 선화증권이라고 했어요. 예, 열심히 읽어봤는데 사실 문제는 조금 허무합니다. 이거 안 읽어봐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CIF 조건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선화증권의 요건 중에서 marked freight prepaid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운임을 선지급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CIF 조건이니까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임이 선지급된 것이 표시된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게 딱 알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선화증권은 단순 지시식으로 발행되고 자, made out to order 그냥 to order라고만 나와 있고 누구의 지시식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단순 지시식이라고 합니다. 백지 지시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지시하는 당사자의 이름은 없고 그냥 오더라고만 쓴 거. 자, 백집에서 한다. blank endorsed라고 돼 있어요. 배에서 서명만 하고 그 다음 권리자가 누군지는 비워둬도 된다. 백집에서 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허무하게 답이 clean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그 조건들, 그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전형적인 서류들의 요건들 계속 쭉 살펴봤습니다. 그 20번 문제에 나왔던 그 표현들 익숙하지 않으시면요, 두세 번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